안녕하세요.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로. 이 콘텐츠는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사유엘, 서재. 시작합니다. 혹시 에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우리가 즐겨 읽고 쓰는 수필, 즉 에세이는 사실 한 사람의 놀라운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400여 년 전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면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깊고도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험의 과정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기록한 것이 바로 수상로, 원제로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에는 정해진 답이나 완결된 주장이 없습니다. 대신 죽음, 우정, 교육, 습관, 고통, 사랑, 심지어 자신의 사소한 버릇에 이르기까지 삶의 온갖 주제들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는 몽테뉴의 목소리를 따라 그의 지혜로운 성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몽테뉴의 서재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의 글은 마치 시간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서재탑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야기의 막은 16세기 후반 프랑스, 극심한 혼란과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위그노 사이의 극심한 종교 전쟁은 수십 년간 지속되며 프랑스 전역을 황폐화시켰고,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과 같은 끔찍한 사건들은 인간의 광기와 불관용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권이 흔들리고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전염병과 기근이 만연하여 민중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미셸 드 몽테뉴는 1533년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근교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르네상스적 교양을 갖춘 인물로 아들에게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하고 진보적인 인문주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몽테뉴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교사에게 오직 라틴어만을 사용하여 교육받았고 그리스 고전과 인문학에 깊이 심취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배경은 훗날 그가 고전 작가들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자신의 사상과 접목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몽테뉴는 법학을 공부하고 고등법원 법관으로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보르도 시장직을 2차례나 역임하는 등 비교적 활발하고 성공적인 공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협상가이자 중재자로서 종교적 갈등으로 분열된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직 생활 내내 공적인 삶의 허영과 위선, 그리고 인간 사회의 예측 불가능한 변덕스러움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관직 생활의 고단함과 정치의 비정함에 대해 종종 언급하며 명예나 권력보다는 내면의 평정과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광신적인 폭력과 잔인함, 그리고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은 인간 이성과 도덕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불확실함과 나약함을 날마다 경험한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오류가 되고 이곳의 관습이 저곳에서는 죄악이 되는 것을 본다. 이런 혼란 속에서 무엇을 굳게 믿고 따를 수 있단 말인가? 결국 1571년 그의 나이 38,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남은 생애를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사색과 성찰에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 안의 원형 탑꼭대기층에 자신만의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1000권이 넘는 장서로 가득 찬 이 원형의 서재는 그의 은신처이자 그의 정신적인 왕국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차단된 이 고독한 공간에서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벽에 새겨진 라틴어 격언들을 벗삼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과 대화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며 덧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 어떤 불변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서관 탑에서 미셸 드 몽테뉴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풍요롭고도 난해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며 그 결과를 수상로, 즉 에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이 공적인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이 내가 죽은 뒤의 모습의 몇 가지 특징들을 되찾고 그럼으로써 나에 대해 가졌던 그들의 알을 더욱 완전하고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겸손하게 밝히지만 그의 이 사적인 기록은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가장 귀중한 지적 유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서문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저 야만인들처럼 아직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 속에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민족들 사이에 있었다면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발가벗은 채로 그렸을 것이다. 이는 그의 글쓰기가 얼마나 꿈이 먹고 진실된 자기 폭로를 지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몽테뉴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빛나는 유산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에세이라는 독특하고 자유로운 글쓰기 양식의 창조입니다. 그가 자신의 책 제목으로 사용한 에세는 현대 프랑스어에서도 여전히 시도, 시험, 실험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몽테뉴 자신이 사용한 에세라는 제목은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함축합니다. 즉, 그의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나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탐색하고 시험해보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 글은 잘 닦인 대로가 아니라 이리저리 헤매며 탐색하는 오솔길과 같다네. 나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걸어가는 길의 풍경과 내 발자취를 기록할 뿐이지. 그러니 독자여, 완성된 지도를 기대하지는 말게. 대신 나와 함께 이 미지의 숲을 탐험하는 즐거움을 나누세. 당시의 학문적인 글들은 대부분 어떤 주제에 대한 명확한 주장과 논리적인 증명, 그리고 완결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정교한 논증체계나 인문주의자들의 수사학적인 연설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에세이는 이러한 전통적인 글쓰기의 규범에서 과감하게 벗어납니다. 그의 에세이는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탐색하는 과정 그 자체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어떤 주제, 예를 들어 두려움에 대하여, 슬픔에 대하여, 교육에 대하여와 같은 제목 아래 글을 시작하지만 미리 정해진 엄격한 구성이나 논리적 흐름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마치 자유롭게 산책하는 사람처럼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 기억, 독서 경험, 일화들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그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세네카의 철학적 격언을 인용하다가 자신의 신장 결석 통증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듯한 견해들을 제시하며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거나 판단을 유보하며 글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는 변덕스러움에 대하여 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은 이런 잡다한 조각들을 꿰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는 여기에서 대담하게 내뱉은 말을 저기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니 내 글에서 모순을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말게. 그것은 나라는 인간 자체가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이라네. 이러한 비체계성, 비결정성, 유동성이야말로 몽테뉴 에세이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생각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즉 논리적으로 정돈되기 이전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며 때로는 모순되기도 하는 생생한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담아내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이는 또한 그의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 즉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주장을 경계하는 회의주의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는 어떤 주제에 대해 최종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이론을 제시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이 시도되고 시험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데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를 이리저리 쪼아보며 형태를 찾아가듯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을 탐색하며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것이죠. 내 글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덧칠하고 수정하는 스케치와 같다네. 나는 진리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뿐만 아니라 몽테뉴의 에세이는 그 내용과 형식 면에서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논할 때조차 항상 나라는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과 느낌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의 글은 개인적인 일화와 성찰로 가득 차 있으며 독자들은 그의 기쁨, 슬픔, 고통,
불안, 의심, 희망 등 다채로운 감정의 스펙트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상화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 변덕스러움, 무지, 편견 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는 허영심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기 위해 자신의 장점만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나의 결점을 드러내는 데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의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이지.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척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허영일 뿐이야. 이는 당시 귀족 사회의 체면 문화나 종교적인 자기 성찰과는 다른 매우 근대적인 자아 인식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세이라는 형식은 단순한 문학적 선택이 아니라 몽테뉴의 근본적인 철학적 태도를 반영하는 그릇입니다. 그는 인간 이성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으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독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유보하며 새로운 정보나 경험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에세는 바로 이러한 회의주의적이고 잠정적이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유의 과정을 담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엄격하고 교훈적인 어조 대신 편안하고 친근한 대화체의 문체를 사용하여 독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털어놓듯 글을 쓰며 독자들이 그의 사유 여정에 동참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수상록을 읽는 경험은 완성된 철학 체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몽테뉴라는 깊고 넓은 영혼과 함께 인간과 삶의 문제에 대해 끝없이 대화하고 탐색하는 지적인 모험과 같습니다. 그는 정답 대신 질문을, 확신 대신 성찰을, 그리고 독단 대신 관용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내 목적은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네. 만약 내 글이 독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야. 몽테뉴가 평생에 걸쳐 탐구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단연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수상록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셸 드 몽테뉴라는 한 인간이 복잡하고 모순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면 풍경을 정직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나 자신이야말로 내 책의 진료이다라고 선언하며 이전례 없는 기획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델포이 신전의 격언,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평생의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몽테뉴에게 자기 탐구는 고립된 자아의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첫째는 고전과의 대화입니다. 그의 서재에는 플루타르코스, 세네카, 키케로, 플라톤, 호라티우스 등 수많은 고대 그리스 로마 작가들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단순히 지식 습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스승이나 친구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고전 작가들의 생각과 경험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비추어 보고 때로는 동의하고 감탄하며 때로는 비판하고 반박하며 자신의 사유를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간다. 책 속에서 나는 나보다 더 현명하고 경험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의 무지와 편견을 깨닫는다. 그의 글 곳곳에 등장하는 풍부한 고전 인용들은 단순한 지식 과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대 현인들과의 치열한 대화의 흔적인 셈입니다. 둘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찰입니다. 몽테뉴는 인간이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우정을 자기 이해의 중요한 통로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여행을 통해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다양성을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논쟁 또한 피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기꺼이 토론한다. 나를 반박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성찰입니다. 몽테뉴는 외부 세계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생각, 감정, 욕망, 기억, 상상력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복잡한 풍경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연과학자가 자연 현상을 관찰하듯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동기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자신의 습관이나 기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상태와 감각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 건강 상태, 식습관, 수면 습관, 성적인 기질, 심지어는 몸에서 나는 냄새에 이르기까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솔직함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성찰합니다. 그는 경험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의 즐거움과 고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육체는 영혼만큼이나 현명한 스승이다. 우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전인적인 자기 관찰을 통해 그는 인간이란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이 분리될 수 없는 총체적인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층적인 자기 탐구를 통해 몽테뉴가 발견한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일관되고 안정적인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모순되며 다양하고 유동적인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 일관성 없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처럼 다양하고 변덕스러운 주제는 없다. 나는 오늘 내가 쓴 것을 내일이면 부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흔들리는 존재이며 나의 글은 그 변화의 기록일 뿐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일관성 없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심지어는 날씨에 따라서도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유동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인식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몽테뉴의 자기 탐구는 또한 인간의 자기 기만과 허영심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과장하려 애쓰는지,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그는 특히 지식인들의 현학적인 태도나 귀족들의 공허한 명예욕을 자주 비판하며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명성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덕성과 평정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판관이 되어야 하며 타인의 칭찬보다는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솔직한 자기 폭로는 바로 이러한 자기 기만과 허영심에서 벗어나려는 치열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몽테뉴에게 자기 탐구는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끝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목표는 완벽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복잡하고 모순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수상록은 바로 그 용감하고도 정직한 자기 탐험의 기록이며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흥미롭고도 중요한 책을 펼쳐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따뜻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당신 안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을 얼마나 솔직하게 마주하고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4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를 자기 성찰이라는 가장 위대한 모험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몽테뉴 철학의 등뼈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의 독특한 회의주의이며 이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이 회의주의적 태도는 단순히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식의 허무주의적인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인식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신중하고도 역동적인 지적 자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음미해보며
몽테뉴가 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질문이 그의 사유와 삶에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1차적으로 인간 인식 능력의 불완전성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속이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감정, 편견, 습관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는 고대 회의주의 철학자들, 특히 피론과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논증들을 받아들여 어떤 명제에 대해서든 그와 반대되는 명제를 동일한 설득력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레이몽 스봉을 변호하며 라는 매우 긴 에세이에서 인간 이성이 신의 존재나 영혼이 불멸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결코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음을 논증하며 신앙은 이성이 아니라 오직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 이성의 오만함을 경계하고 인간 지식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확실한가?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원칙들이 과연 절대적인 진리인가?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전의 진리가 오류로 판명되는 과정의 연속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 역시 언젠가는 뒤집히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인식론적 회의는 자연스럽게 판단의 유보라는 실천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는 절대적인 종교적 진리를 둘러싼 광신과 폭력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죽이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섣부른 확신과 독단적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옳다거나 그르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신중하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보류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회의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정 상태는 바로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에세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미덕은 판단을 멈추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도 종종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어쩌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것임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결코 지적인 나태함이나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과 탐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포기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써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의 수상록 전체가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의 과정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의 회의주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며 정화되는 샘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지는 우리를 가르치고 이끈다. 의심은 즐거운 베개와 같다.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자는 결코 탐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필연적으로 관용의 정신으로 확장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신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 역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종교적, 문화적, 개인적 차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열린 마음과 너그러운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개신교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유럽 중심주의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려 노력했으며 인간의 다양한 기질과 약점에 대해 깊은 이해와 연민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관용에 대하여라는 직접적인 제목의 에세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 전체에 걸쳐 관용의 정신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인 대립 대신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폭정을 혐오한다.
특히 영혼에 대한 폭정은 더욱 참을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믿고 생각할 권리가 있다. 그의 회의주의는 이처럼 단순한 인식론적 입장을 넘어 평화롭고 인간적인 공존을 위한 윤리적,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몽테뉴의 나는 무엇을 아는가? 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지혜로운 무지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 독단적인 판단을 경계하는 신중함,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자세,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모두 포함하는 깊고 풍요로운 삶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질문은 몽테뉴가 평생 동안 품고 살았던 화두였으며 그의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자신과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도록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확신은 혹시 우리를 편협하고 독단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몽테뉴의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성찰과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몽테뉴의 광활한 사유의 정원 속에서 그가 특히 애정을 가지고 가꾸었던 몇몇 아름다운 꽃밭들을 거닐어 볼 차례입니다. 수상록은 그야말로 인간 삶이 백과사전이라 할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죽음과 삶, 습관과 문화, 교육, 우정, 경험이라는 5가지 주제는 몽테뉴의 독창적인 통찰과 인간적인 채취가 가장 짙게 배어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과 삶의 관계에 대한 그의 성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몽테뉴는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철학함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고대의 격언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인 태도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꾸준한 명상을 통해 우리가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 죽음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다 해서 매우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끝이지만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아직 오지 않은 손님 때문에 현재의 잔치를 망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손님이 언제 문을 두드릴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언제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가 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삶이라는 잔치를 마음껏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죽음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오히려 우리를 삶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앗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죽음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연습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연습이란 실제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다양한 죽음의 순간들을 미리 그려보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정신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게 했던 노예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죽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상상해보고 말을 탈 때는 언제든 떨어져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고 식사를 할 때는 이것이 마지막 만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차 죽음에 대한 공포가 희미해지고 오히려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나를 덮칠 때 내가 정원에서 양배추를 심고 있기를 바란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미완성된 정원에 대한 미련도 없이. 그는 또한 죽음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낙마 사고로 의식을 잃었을 때의 경험을 회상하며 그는 오히려 감미롭고 평온한 느낌 속에서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죽음 직전에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몽테뉴는 이를 통해 우리가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상상력으로 공포를 키우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신장 결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도 인간에게는 놀라운 적응력과 인내력이 있으며 고통 속에서도 정신의 자유를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악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키고 삶의 진실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여기는 담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책을 읽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한다. 고통이 내 몸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내 영혼까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몽테뉴의 죽음과 삶에 대한 성찰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삶과 분리된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죽음을 터부시하고 외면하려는 현대사회에 삶과 죽음을 통합적으로 성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로, 습관과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몽테뉴의 통찰은 그의 열린 마음과 비판적 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습관의 강력한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유럽 사회에 팽배했던 자문화 중심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습관에 대하여 라는 에세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습관이 노예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특정한 언어, 종교, 법률, 관습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어느새 그것들이 세상의 유일하고 올바른 방식이라고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무서운 힘이다. 그는 습관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새로운 생각이나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단지 익숙함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예로 어떤 민족은 아버지를 죽여 먹는 것을 효도의 표시로 여기고 또 어떤 민족은 이를 끔찍한 죄악으로 여긴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도덕률조차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을 과연 그대로 믿고 있을까? 이러한 습관에 대한 깊은 인식은 자연스럽게 타 문화에 대한 그의 열린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는 특히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칸니발에 대하여에서 브라질 투피 남바족의 삶을 소개하며 유럽 문명의 기준에서 보면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들의 관습 속에도 나름의 논리와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그는 그들의 소박하고 공동체적인 삶,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 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오히려 물질적 탐욕과 끊임없는 전쟁,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찬 유럽 사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병든 사회가 아닌가 하고 반문합니다. 그는 투피 남바족의 식인 풍습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를 단순한 잔인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전쟁에서의 용맹함을 기리고 적의 힘을 흡수하려는 그들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종교적인 명분으로 서로를 고문하고 학살하는 유럽의 문명화된 폭력보다 도덕적으로 더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인간을 먹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살아있는 인간을 갈기갈기 찢고 고문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지 않는가? 어느 쪽이 더 야만적인가? 몽테뉴의 이러한 주장은 유럽 중심주의가 당연시되던 시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야만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며 문화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 자체의 허구성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그의 회의주의, 즉 인간 이성의 한계와 지식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도덕률을 확신할 수 없다면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근거 역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몽테뉴의 문화적 상대주의는 이후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인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공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낯설음과 다름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하는 듯합니다. 혹시 몽테뉴처럼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숨겨진 야만이나 야만이라고 여겨지는 것 속에 숨겨진 지혜를 발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기준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몽테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방법, 즉 교육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생각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수백 년 전에 어떤 교육 혁명을 꿈꾸었을까요? 세 번째로, 몽테뉴가 수장록에서 각별한 애정과 통찰을 보여주는 주제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교육과 당시 사회의 교육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교육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의 교육 사상은 주로 제1 권의 아이들이 교육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 상세하게 개진되어 있습니다. 몽테뉴는 당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주입식 암기 위주의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머릿속을 단순히 사실이나 지식의 조각들로 채우는 것, 머리를 채우는 것, 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 머리를 잘 만드는 것을 길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키케로나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묻지, 그들 자신의 생각은 묻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빌려와 저장하는 법은 배우지만 정작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마치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따라할 뿐 스스로 말하는 법은 잊어버린 셈이다. 그는 단순히 박식한 사람보다는 올바른 판단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만들어진 머리, 즉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몽테뉴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비판적 사고 능력의 함양을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교사나 책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왜, 정말 그럴까? 다른 방식은 없을까? 하고 질문하며 의심하고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처럼 교사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 안의 지혜를 일깨우는 사람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그는 경험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몽테뉴는 책상 앞에 앉아 책만 읽는 것으로는 살아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 세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부딪히며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행을 최고의 교육 방법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여행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고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편협한 세계관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승마, 검술, 수영과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용기와 절제, 협동심을 배우는 것 역시 지식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교육관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전인 교육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셋째, 그는 개성과 자발성 존중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몽테뉴는 아이들 각자가 고유한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교육은 이러한 개성을 억누르기보다는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당시 학교에서 흔히 사용되던 강압적인 규율이나 잔혹한 체벌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그는 폭력은 아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배움에 대한 증오심만 키울 뿐이라고 경고하며 대신 교사의 부드러운 인도와 칭찬,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이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 억지로 잡아당기면 부러지기 쉽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배움 자체를 즐거움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넷째, 몽테뉴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 즉 지혜롭고 덕성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고대 철학, 역사, 문학 등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문학이 우리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교육이란 학교를 졸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며 가장 훌륭한 교과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몽테뉴의 교육 사상은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육의 방향에 대해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식의 양보다 지혜의 깊이를, 경쟁보다는 성찰을, 그리고 성공보다는 성숙을 추구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몽테뉴의 마음속 가장 따뜻하고 애틋한 영역, 바로 우정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몽테뉴에게 우정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삶의 가장 숭고하고도 본질적인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친구, 에티엔 드라 보에티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우정은 그의 글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상적인 관계로 그려집니다. 몽테뉴와 라 보에티는 1557년경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법관으로 함께 일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라 보에티는 27살, 몽테뉴는 24살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몽테뉴는 라 보에티의 뛰어난 지성과 고결한 인품, 그리고 뜨거운 열정에 깊이 매료되었고, 라 보에티 역시 몽테뉴의 깊은 사유와 따뜻한 인간미에 끌렸습니다. 몽테뉴는 우정에 대하여 에세이에서 그들이 만남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찾고 있었다. 우리의 이름이 서로의 귀에 들려왔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영혼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하나였던 것이다. 몽테뉴가 묘사하는 그들의 우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익이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취미나 의견의 일치를 넘어선 두 영혼의 완전한 결합이자 융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비밀도 없었으며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완전히 공유하고 이해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우정 속에서 영혼들은 너무나 완전하게 섞여 하나가 되었기에 그 둘을 구분하는 봉합선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나의 모든 생각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알았고 나 또한 그의 생각을 그러했다. 이러한 완벽한 일체감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진실한 거울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몽테뉴는 라 보에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명료해지고 영혼이 고양되는 것을 느꼈으며 라 보에티 역시 몽테뉴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 속에서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몽테뉴는 이러한 종류의 완벽한 우정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숭고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혈연이나 법적인 계약에 의해 맺어지는 다른 관계들과 달리 진정한 우정은 오직 두 영혼의 자유로운 선택과 완전한 정신적 교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우정은 매우 드물게 찾아오는 신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며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완벽했던 몽테뉴와 라 보에티의 우정은 너무나 짧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라 보에티는 1563년 전염병에 걸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몽테뉴는 친구의 임종을 끝까지 지켰으며 그의 죽음은 몽테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독감을 남겼습니다. 그는 라 보에티를 잃은 슬픔을 내 영혼의 절반이 잘려나간 듯한 고통이라고 표현하며 그 후 오랫동안 친구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겨워했습니다. 그는 수상록 집필을 통해 죽은 친구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그와의 우정을 영원히 기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글 속에서 라 보에티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이상적인 친구의 모습으로 남아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우정에 대한 성찰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몽테뉴 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기둥, 바로 경험의 가치에 대한 그의 깊은 신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책을 통한 간접 지식이나 추상적인 이론보다 실제 삶 속에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 특히 자신의 몸과 감각을 통해 얻는 지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관념론이나 합리주의적 경향과는 차별화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태도였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몸을 세상을 이해하는 창의자 지혜를 배우는 학교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즉 병약함, 노화 과정, 감각의 변화 등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는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신장 결석이라는 질병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탐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경험에 대하여 라는 긴 에세이에서 의사들이 상반되고 모순적인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대신 자신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고통을 관리하고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의사들은 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정작 환자인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알지 못한다. 나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 경험을 통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를 스스로 판단한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에 대한 불신을 넘어 외부의 권위보다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근본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통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우리에게 인내심과 용기를 가르쳐주고 삶의 덧없음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인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통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그의 성숙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또한 몽테뉴는 자연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단순히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내재된 고유한 기질과 본성,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위적인 규칙이나 사회적인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타고난 성향과 몸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행복한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습관, 수면 습관, 일하는 방식 등을 설명하며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노화 과정을 슬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젊음의 열정 못지않게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경험과 지혜, 그리고 평온함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각 계절이 주는 열매를 즐기듯 내 삶의 각 단계가 주는 지혜와 즐거움을 음미하려 한다. 몽테뉴의 경험주의는 단순한 감각주의나 실용주의와는 다릅니다. 그에게 경험이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을 넘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 심지어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경험들 속에서도 철학적인 의미와 교훈을 발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그의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그의 삶 자체가 곧 그의 철학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관념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삶 속으로 뛰어들어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를 길어 올리라고 격려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가상현실과 간접 경험이 넘쳐나는 시대에 실제적인 삶의 경험과 몸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제 몽테뉴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과 그것이 그의 사상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사상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몽테뉴의 문체는 그의 사상만큼이나 독창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솔직함, 자연스러움, 유연함, 대화책, 풍부함, 그리고 자기 성찰성은 그의 글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는 라틴어가 아닌 일상적인 프랑스어로 글을 썼고 엄격한 형식보다는 자유로운 연상과 탈선을 즐겼으며 고전 인용과 개인적인 일화를 능숙하게 엮어냈습니다.
그의 글은 마치 잘 짜인 직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의 조각들을 자유롭게 이어붙인 퀼트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 자체가 그의 회의주의적이고 유동적인 사유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릇이었던 셈입니다. 미셸 드 몽테뉴의 수상록은 출간 이후 서양 지성사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 회의주의와 관용 사상의 발전, 경험주의 철학의 토대 마련, 그리고 솔직하고 성찰적인 글쓰기 전통의 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베이컨, 셰익스피어, 파스칼, 데카르트, 루소, 에머슨, 니체, 버지니아 울프 등 수많은 거장들이 그의 셈에서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독자들과 대화하며 영감을 주는 영원한 고전 작가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셸 드 몽테뉴의 수상록은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깊고도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길어 올린 지혜의 정수이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적인 품위와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따뜻하고도 현실적인 성찰이 기록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완성된 답 대신 끊임없는 질문을, 확신 대신 겸손한 성찰을, 그리고 독단 대신 열린 마음과 관용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그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이라는 에세이를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몽테뉴와 함께한 이 긴 사유의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를 발견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너그럽게 이해하며 더 충만하게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줄 것입니다.